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석하고 싶은 임상이들이 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영역이라서 제거가 가능하고, 그래서 수복할 때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펙티드 덴틴은 제거하고 어펙티드 덴틴을 남기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펙티드 덴틴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가능한 일인가? 그게 우리가 단단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식 상아지를 상하세관 단위로 나타낸 이 모식도에서 왼쪽에서부터 바이오필름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깥은 무르고 안쪽은 단단할 텐데 그 경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시면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연속적이고 또 이 미시적으로는 또 이 등락이 반복되는 이런 이 자연계의 연속적인 상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 층별로 딱 떨어지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식 진행 속도가 느리다면 그래도 여기가 어디쯤인지 대강은 느낌이 오는데요. 이게 많이 깊어도 이 병소 진행이 느릴 때는 밑에 터셔리 덴틴이 받쳐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뚫리고 사실 뚫을 필요도 없는 치아인데, 근데 진행 속도가 빠르면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랩을 열고 버컬에도 디펙트가 되게 내로우한 디펙트가 관찰이 되는데, 사실은 이 증례의 가장 어려운 점은 팔라탈 쪽의 본이 거의 없이 흡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는 조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BR만 진행을 할지 아니면 GBR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수의식에 대한 내가 얼마나 예지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끝나면은 본이 얼마큼 생길지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게 가능하고요. 확신이 없으면은 GBR만 진행을 하고 추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뎁스 컨트롤을 해주고 나서 해당 부분에 이제 커버 스크류를 장착을 했고요. 비흡수막을 좀 오려내서, 사실 이 비흡수막을 슈처만으로 고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기 전에 미리 본텍을 좀 박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트를 하지 않을 부분에 미리 고정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비흡수막을 반쯤 젖혀서 그 안에 뼈의 시제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약간 스티키본 형태로 되어 있는 이종골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티키본 형태라는 거가 뭐 그로스펙터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은 하기는 하지만은 그거에 기대기보다는 조작성이랑 몰딩하기가 쉬워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패킹을 해주고 팔라탈 쪽에 본텍을 박아서 고정하는 건 사실은 환자의 입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흡수막을 팔라탈 플랩 안에 파우치 형태로 끼워 넣는 형태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슈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흡수막이라는 게 그 위에서 연조직이 혈류를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살기가 힘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슈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해당 부분이 노출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요. 자,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됐고 다행히 한 4개월 정도 노출 없이 완벽하게 잘 힐링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도 물론 팔라탈 쪽이 분이 좀 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버커가 팔라탈 주변을 둘러싸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잘 존재를 하고 힐링이 잘 되었고 거기를 감싸는 뷰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아 넣었던 본텍은 사실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박아 넣은 상태로 제거가 힘들면은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눈에 잘 보여서 그거는 제거를 좀 해주었고요. 그리고 비흡성막도 이와 같이 제거를 해놓고 세컨 서저리까지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페치아랑 함께 크라운 레스토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흡성막이 성공만 하면 굉장히 예지성 있고 굉장히 좋은 재료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텍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래프트한 거의 그대로 뼈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케이스나 아니면은 해당 부분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성막이 노출이 됐을 때 내가 쓴 막의 가운데 부분이 노출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에서 8주 정도 기다리다가 제거를 하는 방법을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래프트 해놨던 그 비흡성막이 마진 쪽이 노출이 됐으면은 감염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는 즉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환자를 팔로우하고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루기 힘든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집약하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컬의 넌 컨테인드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요. 버컬 측면에 염증이 심해서 그래서 해당 부분에 물론 더 복잡한 형태의 티타늄 메쉬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은 버컬 월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본스크류 2개를 박아서 이와 같이 월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GBR을 진행을 했고 임플란트도 동시에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염증이 심하고 이미디어트 상태에서 비흡성막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티타늄 메쉬를 이용을 해봤고요. 너무 크지 않게 조작을 해서 본 마진보다 약간 더 하방으로 위치를 시키고 하근에 드릴링을 해서 본 스크류가 박힐 부분을 드릴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 스크류로 먼저 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해도 되고 이거를 고정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고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티타늄 메쉬를 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쓰면서 해당 부분에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해당 부분의 스테빌리티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있고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를 뒤에는 거의 셀 컨테인트 디펙트에 가까워서 해당 부분에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커버 스크류를 장착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좀 깊은 부분에는 자가골로 잘 생성해 자라고 동종골을 패킹을 해주고 있고요. 상부에는 이종골로 다시 한번 패킹을 해서 디펙트를 그래프트 머티리얼로 약간 오버되게 채워 넣었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다듬어서 해당 부분을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적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환자 혈액으로 만든 TRF 멤브레인인데 약간 부가적인 실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당연히 릴리징 이니션을 통해서 조직 프리퍼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연조직이 해당 부분을 잘 감싸서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꼼꼼하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 해당 부분을 덮은 상태에서 3.5개월 있다가 세컨 서저리를 진행을 했고요. 이 티타늄 메쉬는 본스크류 위에 2개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풀러내고 그리고 전체를 잘 뜯어내는데 핵심적인 상황은 버컬에 있었던 디펙트는 굉장히 완벽하게 힐링이 일어나고 해당 부분 엄청 딱딱한 뼈가 잘 생겨 있는 반면에 이 위에 부분,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부를 구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푸석푸석한 뼈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펙트 형태부터 GBR을 진행을 하고 해당 부분에 세컨 서저리까지 진행을 한 모습이고요. 세컨 서저리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은 노출 없이 잘 힐링이 되었고요. 부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폴리마피아가 편의점 재료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재료 같은 건데. 양질의 재료가 아니지만 심사위원회의 혀를 사로잡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런 재료는 얻기도 요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즐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조직 수술을 할 때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는 대체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체제로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예우, 그리고 일반적인 수술 방법, 합병증, 그리고 대체제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수술에 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밀러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치근이 노출이 됐을 때 루트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급이나 2급에 먼저 수술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3급, 4급 같은 경우에 이제 파필라가 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필라가 꺼졌을 경우에 섣불리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관변이 판막술, 터널링, 그리고 잘 선택되진 않지만 측방변이 판막술도 저는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수술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 방법, 치관변이 판막술에 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된 치근을 피기하기 위해서 판막을 치관 위치시켜서 봉합해주는 굉장히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수술 방법인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다른 술식에 비해서는 조금 쉽고 범용성이 넓고 그리고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들 교과서는 갖고 계시잖아요.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세션이 된 부분을 판막을 열고 우리가 GBR을 한 다음에 덮는 것처럼 릴리징 이니션 해서 치관 위치시켜서 봉합을 하면 되는 수식인데 이게 조금 델리케이트한 건 떨어지기 때문에 이탈리아진 볼로냐치의 주켈리 교수가 조금 더 섬세하게 수술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이렇게 리세션이 있을 때 노란색 부분에 리세션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상피를 제거하고 그쪽 부분으로 판막을 치관 위치시켜서 봉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런 삼각형 디자인 그리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교과서에 나왔던 이런 사다리꼴 사각형 디자인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보시면 삼각형 디자인인데요. 리세션이 하악 전치부에 제일 많이 생기죠. 그쪽이 징지바도 얇고 특히 교정하신 분들은 치아가 움직일 수 있게 치근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일 수술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문헌적으로 봐도 그쪽에 리세션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관변이 판막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는 수술 방법은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파필라 부분은 부분층으로 판막을 여시는 게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층으로 판막을 여는 이유는 이 하방에 골막을 남겨놓고 나중에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해서 그 하방의 골막에 골막봉합이죠. 골막봉합을 하기 위해서 하방에 골막을 남겨두기 위해서 부분층으로 판막을 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쪽 부분층으로 거상한 판막이 향후에 치관 유치시켜서 파필라 부분에 봉합이 될 거기 때문에 판막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전층으로 치관변이 판막시켜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판막이 너무 뚱뚱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필라 부분은 블레이드를 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분층 판막 거상이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부분층으로 판막을 거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있는 골막을 남기면서 부분층으로 판막을 거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수술 부분은 조금 덜 힘드실 수 있어도 하악 전신 조직 자체가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리세션의 센터 부분, 전문용어로는 뭐 리세션의 제니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센터 부분은 엘리베이터로 거상하고 있으니까 전층 판막이잖아요. 전층으로 거상하고 있습니다. 전층으로 거상하는 이유는 이쪽 부분이 나중에 치관 위치로 봉합을 했을 때 최종적인 마진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두께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얇게 치관 위치시키게 되면 다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전층으로 거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치관 위치시켜서 봉합을 했을 때 이쪽 상피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연조직끼리 봉합에 치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판막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는 상피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리한 칼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새 블레이드로 교체를 하셔서 블레이드를 아래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가 비칠 듯 말 듯. 이 하방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필라, 치관 유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또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얇게 판막이 중첩이 되는 부분에 있는 상피를 제거를 하시면 되고 이쪽 제거하실 때 종종 강의를 하다 보면 라운드 버로 제거를 하면 쉽지 않겠냐고 이제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블레이드만큼 정교하지 않고 잘못 조작하게 되면은 에나멜에 손상이 갈 수 있거나 이쪽 인시저널 라인보다 바깥쪽에 있는 상피가 딸려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연조직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사용하시거나 예리한 마이크로 시저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판막이 중첩되는 부분의 상피를 마지막 징지바가 굉장히 얇지만 우리의 블레이드는 더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얇게 썰어서 상피를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룩배나 현미경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하는 수술의 대부분 그냥 안경 쓰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너무 정교하게 수술을 하다 보면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강의를 하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나안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첩이 되는 부분에 있는 상피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시고 이 단계는 사실 수술 후반에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피를 제거하고요. 저쪽 마지막 징지바의 상피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레이드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저쪽에 상피가 조금 남아있어도 치유는 나중에 조금 남아있는 상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판막을 그냥 당겨서 올리게 되면 치관 위치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GBR 한 다음에 봉합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에티칼 부분에 릴리징 일선을 주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때 하방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골막 조직으로부터 점막을 분리시켜주게 되면 점막 같은 경우에는 신장력이 좋기 때문에 판막이 이제 위로 딸려 올라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칼 인시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장을 위해서 뮤코징지바 정선을 살짝 넘어가는 길이까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있는 골막이라든가 근육층으로부터 판막을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라탈에서 양지의 커넥티브 티슈를 그렇게 크게 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로만 떼셔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동양성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이식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루트 플래닝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루트 플래닝 과정은 사실 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 대부분의 동영상에도 생략이 되지만 그 과정이 실제로 빼먹고 하시게 되면 커넥티브 티슈가 붕 떠있지 재부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플래닝을 빡빡 하신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를 혈수수단 봉합사로 봉합을 해주시고 컷은 다른 봉합보다 조금 짧게, 이거보다 더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mm, 2mm 정도로 우리가 남겨놨던 골막이라든가 파필라 조직에 봉합을 해주시면 되고, 봉합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넥티브 티슈의 상단 마진이 치아의 CJ에 위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를 내가 많이 올리고 싶다고 여기다 올린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의 상단 마진을 치아의 CJ에 맞춰서 봉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에이피칼에 있던 판막을 이 CJ에 봉합을 한 커넥티브 티슈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이 마진의 상단에 2mm 정도 해서 커넥티브 티슈를 완전히 덮어서 오버 코렉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버티컬 인시션은 인터럽티드로, 그리고 파필라 부분 같은 경우에 슬링스처럼 봉합을 했습니다. 요런 거 이제 저희 학생들이 어시를 하기 때문에 커팅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보시게 되면 술전에 그리고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잘 커버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식한 커넥티브 티슈가 굉장히 얇았지만 충분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두툼하게 잘 이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성 치과 의사 분이셨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이제 물론 이분이 안 오신 지 좀 2, 3년 되셨는데, 그래도 10년은 끄떡없게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이드가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나오기 시작했을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를 수술하면 이런 점이 좋다라고 아까 AI가 대답했다고 하고, 그 AI 대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그거를 공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 수술의 위험 관리는 그거를 얻어내는 게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편안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 그게 가이드의 위험 관리에 속한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빨간 줄을 쳤지만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확도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위험 관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사실 오늘 오전에 저희 학회의 또 이사님이신 홍성진 교수님께서 가이드의 정확도나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신 걸 저도 들었고 보고 했는데, 가이드 자체의 문제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이드 자체가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비교적 오차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런 점하고 또 오차가 없는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오차가 덜 생기게 할 수 있겠냐라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헌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2018년도에 발표된 문헌들을 보면 가이드의 오차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2018년도에 발표됐으니까 조사된 논문은 훨씬 더 전이겠죠. 훨씬 더 전에 2015년까지 논문을 조사했으니까 좀 옛날 논문들과 조사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는 거, 클리니컬 보면은 오차들이 많이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차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0.001mm 따지고 있는 현실에는 어렵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그런 리뷰를 했지만 이런 논문은 임플란트 시스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 인비트로로 3D 프린트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걸 만들어서 정확한가를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거의 한 2, 3mm까지도 오차가 날 수 있다는, 2, 3mm까지도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3mm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또 그런 클리니컬리 억셉터블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일만 하다. 2, 3mm면은 받아들이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3mm 차이 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물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 뭐 보면은 인오피스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 치과 안에서 그냥 작은 3D 프린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린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정확도를 심은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도라는 건 원래 계획했던 위치와 실제로 심겨진 위치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심겨진 위치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그게 그 에러가 평균적으로 1.28mm, 1.8mm, 코로나에서는 1.28mm 정도, 그 다음에 에이펙스 쪽에서는 1.8m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89mm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하면은 제일 큰 걸로 생각하면 그것도 2mm. 또 에이펙스 쪽에서는 거의 한 2.7mm, 8mm. 이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나왔더니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그것도 2, 3mm 차이란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생각하면 물론 평균적으로 1.2에서 1.8mm지만 굉장히 오차가 많아요. 많은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시 또 이런 비교한 문헌이 있는데 이건 뭘 비교했냐면 2015년도 이전에 나온 논문들하고 2015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 이후에 나온 연구하고 2019년 이전에 나온 연구하고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다 오차가 있기는 있는데 한 0.4에서 0.6mm 정도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오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특이한 거는 옛날에 나온 논문이나 근래에 나온 논문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발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이드의 그 정확도는 계속 뭔가 정확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여전히 약간의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고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뎁스 데비에이션은 0.5mm, 그리고 호리존탈 데비에이션이 임플란트 그 코로날 부분에 넥 부분에서는 0.9mm. 호리존탈은 좌우로 MD로 또는 뭐 그 수평적인 변이를 말하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 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에이펙스 쪽에서는 위에서 틀리고 각도가 바뀌니까 더 넓어진 오차가 1.2mm 정도의 오차가 생기고 깊이 오차는 0.5mm 정도다. 깊이 오차가 매우 중요하죠. 호리존탈한 오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차들이 있다라는 그런 그 리뷰, 그러니까 하나의 문헌만 살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근데 그게 2019년 이후나 2019년 이전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이런 문헌을 보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무치아 환자들만 가지고 연구한 거를 좀 몰아서 봤더니 제일 큰 평균적인 오차가 나는 것은 2mm 서비칼에서, 에이펙칼에서는 2.4mm 정도 오차가 나는데 제일 큰 거니까 이 원문을 찾아보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0.5mm 이상은 다 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오차는 왜 생길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또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오차를 감안해가면서 안전하게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은 하악이 좀 더 부정확하더라. 데비에이션이 하악에서 좀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다음 연자로 계시는 교수님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메탈 슬리브가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일단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 같으면 되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딱 잡아주니까. 근데 실제로는 메탈 슬리브가 있는 거나 없는 거, 이건 파셜, 조금 전에 풀리 이덴출루스고 이거는 파셜 이덴출루스긴 한데, 파셜에서 3D멘저라는 차이를 측정해 봤을 때 메탈 슬리브가 있는 거보다는 없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더라라는 그런 연구를 내놨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저는 메타슬립이 없는 걸로 주로 쓰는데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죠. 다른 의견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사해 보면 메타슬립이 있다고 해서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닌다라는 그런 리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이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퍼레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프레퍼레이션 되는 위치, 메뉴에서 프레퍼레이션 되는 위치에서 위치가 오류로 생기는 게 0.73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3mm 정도 나고, 깊이 오류는 0.8mm 정도 평균적으로 나고, 이건 파샬입니다. 파샬 0.8mm 플러스 마이너스 0.3, 6.3에서 0.4니까 이거는 한 1mm 정도 차이는 나는 거죠. 앵귤러 데비에이션이 뭐 계속 대동소약이 3mm 정도, 3도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류는 감안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든 가이드는 감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치과, 특히 우리나라의 치과 유니트 체어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만들지만 원장님들은 핸드피스는 외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요. 유니트 체어는 국내 회사들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나는 국산 유니트 체어를 쓰지만 핸드피스는 외국 것을 달아달라고 하는 원장님들이 90%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카보, 덴스플라이시로나 모리타, NSK, WNH, 비엔에어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간의 국내 제품이 있고 일부 원장님들은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중국산 저가 제품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재미있는 것은 해외의 선진 제조사들은 이미 이러한 썩백 현상을 파악하고 있고 나름의 앤티 썩백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회사 이름을 들어본 핸드피스들은 사용해보면 썩백 현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더더욱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ISO 14457은 치과 핸드피스의 제조와 사용을 총괄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선생님들 우리나라 KS 국가표준을 대단하게 생각하시지만 국가표준은 대부분 국제표준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과 핸드피스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14457은 보시는 것처럼 치과 핸드피스 대부분의 생산과 테스트 그리고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대단한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고 2023년 우리나라의 치과 감염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선생님들 우리나라 치과 감염 전문가의 대부분은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치과 선생님들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대충 전략을 짠 후에 2023년 시드니에서 열린 ISO TC106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전문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러한 썩백 현상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저와 드나비스 관계자들이 이러한 썩백 현상에 대한 정의와 시험 방법이 꼭 표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후 결과로서는 특히 많은 회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또는 레인지를 정해서 패스, 넌 패스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썩백 현상이 필요하고 썩백 현상에 대한 그러한 표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표준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독일 사람과 제가 들어가게 되어서 프렐리미너리 워크 아이템 즉 표준화의 시작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ISO 프로젝트는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있는데 썩백 현상과 그 시험 방법을 프렐리미너리 스테이지로 넣어서 프렐리미너리 워크 아이템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운이 좋았던 점은 ISO는 표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마다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게 됩니다. 모든 표준들은 5년마다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개정 과정에 썩백 현상을 포함시켜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2024년 시드니에 갔다 와서 일본 전문가들, 특히 모리타라는 회사가 관심이 많아서 두나미스에 방문해서 저희와 시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러한 덴탈 핸드피스, 치과 고소 공기구동 핸드피스의 생산자 또는 사용자를 모아놓고 국제 전문가 화상회의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전문가 워크숍을 한양대학교와 두나미스 공동 주관으로 개시하였는데요. 이때는 우리나라 국내의 치과 핸드피스 생산자들인 세신, 두나미스, 덴탈스페이스, 선인, 뉴메드로 덴탈베이를 모두 포함시켜서 이러한 썩백 현상의 측정 또는 정의 그리고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가는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프레셔 게이지를 추가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을 제시하였고요. 원장님들 이와 같이 새로운 시험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보셨던 A, B 왼쪽에 2개 정도는 전혀 썩백이 일어나지 않지만 오른쪽은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썩백이 발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된다는 것을 저희 예비 실험 그리고 논문화 과정에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SO 14457을 프렐리미너리 워크 아이템으로 진행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썩백 프레셔에 대한 정의를 넣었고 측정 방법도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ISO TC106 즉 국제표준화기구의 치과분과회의가 이번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표하고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였어요. 이 다음 스텝인 PWI에서 뉴워크 아이템인 NWI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썩백 현상과 썩백 압력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은 NP 또는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절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역시 코 프로젝트 리더로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O 14457 NWI는 NP라는 단계까지 많이 올라와 있고 단 여기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썩백 프레셔는 정의가 들어가지만 이 시험 방법은 아직은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엑스가 부록인데요. 각 표준은 마지막에 부록을 가지고 있는데 부록에 일단 넣어서 더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측정 방법과 측정 수치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험 소관 시험이라고 해서 세계의 핸드피스, 전 세계 핸드피스 제조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험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 시험 방법을 위한 기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ILT 또는 시험 소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력을 측정해 보면 원장님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때는 양압이 되지만 정지되면 음압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썩백 현상과 썩백 압력이 실제 존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카탈로그를 돌리시던데 원장님 핸드피스 자체에 내장된 기능일 수도 있지만 두나미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썩백 현상 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제품은 썩백 현상을 막는 장비고요. 핸드피스 또는 커플러 튜빙, 유니트 체어까지 압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비이고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이미 사용자 성능과 만족도 예비 평가를 진행했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서 평가까지 완료했고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납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